명석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사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3-2 사대부와 무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대부나 무사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번 진행해보죠. 자, 사대부와 무사,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이들이 등장하게 된 바로 조건이 그 농업 생산력과 상공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 생산력 발전인데, 그 개간을 통해서 농경지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약 10세기 이후에 당 말기와 송대에 양쯔강 하류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런 개간된 농경지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개발된 이제 간척지 같은 것을 우리는 우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뭐 고려라든가 조선, 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유역과 연해지, 저습지 등이 개간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는 강화도의 모습하고 많이 다른데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내는 이 지역들이 당시에는 바다였었는데 고려시대 때 이런 것들이 다 우전 형식으로 개간이 되어서 새롭게 육지화된 것이죠. 새롭게 육지화된 곳. 이런 식으로 개간을 통한 농경지가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또 증대하게 되는데 기존의 1이라는 단위 면적에서 1이라는 생산량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1이라는 단위 면적에서 2 내지는 3의 더 많은 수확량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조생종의 도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생종은 뭐냐면은 생육이 빠른 종이라는 걸 뜻하게 돼요. 생육이 빠른 종. 생육이 빠른 종, 그러니까 생육이 빠른 벼를 나타내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점성도라는 매우 빨리 자라는 이런 그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작이라든가 혹은 뭐 이모작 그리고 2년 3모작 등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항법 여러분들 잘 아시죠? 12법 비료의 발달 그리고 이제 농기구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증대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10세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은 항저우에 있는 팔괘전이라는 것이에요. 팔괘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남송대의 황제가 이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농사를 짓던 땅이라고 합니다. 자, 이만큼 농업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시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농업 생산력 이런 개간지 확대 그리고 단위 면적당의 수확량의 증대를 통해서 소농 경영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농 경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교과서 보시면은 99페이지에 소농 경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정도의 가족이 2, 3인 정도의 노동력을 가져서 농가가 농업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소농 경영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북중국 지역에서는 이런 소농 경영을 통해서 농민들이 독립적인 농업을 경영하게 되고 그리고 지주에게 단지 소장료만 납부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소농 경영을 영위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고려나 조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런 소농 경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은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고려와 조선, 일본, 손흥의 처지가 이랬기 때문이죠. 영세한 토지 규모.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손흥 경영을 하게 되는데 고려나 일본, 조선 같은 경우는 뭐 토지 규모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생산량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매우 수탈을 많이 했죠. 역시 지주도 병작반수라 해가지고 거의 반을 뜯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이제 잦은 자연재해, 뭐 가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제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려와 조선, 일본 정도가 되겠고. 자, 이로 인해서 불안정성과 낮은 자립도 등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뭐 고려 같은 경우는 뭐 지주전원제 같은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해얀시대라는 것은 이제 8세기에서 12세기 가량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유럽 농민층과 소농민이 이제 각각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농민층 같은 경우는 자원의 관리자로 연공을 거두어 영주에게 납부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공은 뭐예요? 그렇죠. 해마다 바치는 공물을 거둬가지고 영주에게 납부하는 형식이었죠. 그리고 자원 소속의 농민, 이런 사람들 역시 연공을 납부한다. 해가지고 좁은 토지 내에서 이런 연공을 납부하게 되니까 생산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상공업도 역시 발달하게 됐죠. 상공업, 송대에는 960년대 이후죠. 960년대 이후 송대에는 쌀, 철, 견직물, 마직물 등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상품 화폐 경제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자기라든가 생사 같은 것들이 이제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사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고치에서 나오는 그 실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사라고 하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대에 있었던 증도전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도자기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질 시기가 바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송대의 것이죠. 그 밖에도 뭐 고려나 조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는 이제 상공업자들이 동업 조직, 즉 길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빌드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형성을 했었고, 그리고 센코쿠 시대라는 것은 바로 전국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전국 시대. 상공업자들의 자율권 인정과 시장의 세금 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금 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통 요지에 시장이 출현하게 됐죠. 항상 이런 전국시대, 즉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는 물자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같은 것들이 많이 출현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후기에 더욱더 많은 시장들이 생겨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도시에 이제 상설 점포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과 더불어서 상공업도 더불어서 발전하던 사회가 바로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농업 생산력과 상공업의 발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세력,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대부와 무사 세력이 되겠죠.